오늘 주제가요. 무정부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그런데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근데 무정부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하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스탈린의 글을 읽으면서 스탈린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마구마구 좀 섞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무정부주의에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털이 별로 없는 원숭이에게 절망한 지식인의 탄식. 이게 제가 부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면 주 3번으로 한번 쭉 내려와 보세요. 사실 오늘은 결론인데 저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노자의 도덕경 80장에 이게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80장이 뭐냐면 작은 나라의 백성의 수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 즉 국가가 출현한 이후에 전통적인 지배계급의 그 주장은 뭐냐면 부국강병이죠. 부국강병, 국가주의 이념을 계속 고취하는 거죠. 그것은 국가가 출현한 이래 아마 지금까지 계속될 거예요. 부국강병.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음, 한편으로는 국가주의가 있었으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국가주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자가 이제 국가주의를 때 춘추 전국 시대에 주장했다면 노자나 장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아니다 집단 창작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국가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한 비국가주의라는 뭐냐면 시족 공동체로 돌아가자 이런 국가가 없었던 우리가 형제 자매처럼 따뜻하게 살았던 배는 고프지만 따뜻하게 살았던 이런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아름답게 보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참 죽을 맛이었지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배고파도 좀 이웃 간에 좀 정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시대 때. 근데 요즘은 이제 부자는 됐는데 그런 게 없어졌지.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딱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자도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읽어볼게요. 나라는 작고 백성들은 적어야 한다. 훌륭한 재능. 이렇게 떡상을 제가 넣어놓는 거예요. 이 정치예요. 정치적 재능 혹은 군사적 재능.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 죽이는 이런 재능은 있을지라도 쓰이지 않는다. 쓰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국가를 비판하는 거지. 백성들이 죽음을 중히 여기게 하고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해야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을지라도 탈 일이 없어야 한다. 무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려놓고 쓸 것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와 전쟁. 사람들이 다시 새끼를 꼬아서 표시로 사용하고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지. 문자도 없던 그런 시절이지. 자기들이 음식을 달게 먹으며 자기들이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자기들이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며 자기들이 풍속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여 개짖고 다구는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여기서 나라라고 국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시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조그만 시적 공동체들이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왕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자본론에 보면은 그 상품 화폐 경제가 출현하는 게 어디서부터라고 그러냐면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화폐 이렇게 상품 경제가 발전하죠. 서로 잉여 생산물 교환하면서 상품 경제가 출현하죠. 상품 경제가 출현하면 당연히 화폐 경제도 출현하죠. 그러니까 상품 화폐 경제. 그러면은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공동체 내부로 침입하는 거죠. 상품과 화폐가.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네 건 내 거를 가지고 싸움나. 모든 게 다 상품으로 보이는 거야.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품이라는 것은 교환된다는 건데 교환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것을 너한테 교환하지 우리 것을 우리끼리 교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품과 화폐문제 생긴다는 것은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까지 구분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형제 자매끼리도 땅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했던 이런 그 대가족이 결국은 혹은 시적 공동체가 자기 개별 가족의 땅을 가지고 이제 사적으로 개별적인 생산을 하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래가 시작되면은 이제 물물교환, 상품, 화폐가 출현하고 결국은 이것이 공동체 내부를 침입하면은 공동체가 다 파괴되고 사적 생산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좀 확대 해석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 무정부주의자들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닌도 보면은 어, 이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태제라고 하는데 보면은 2000년 된 거다. 2000년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계급 사회가 출현한 이후로 시적 공동체의 소박한 삶을 갖다가 꿈꾸는 이런 지향들은 계속 있어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정부주의자들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시적, 일단 역사가 경과해요. 우리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듯이 결국은 어때요? 더 전진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은 바로 옛날에 시족들이 모두 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우애롭게 살던 것처럼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그때는 훨씬 더 풍부한 서로 부자가 돼서 같이 만나서 형제처럼 시족 공동체 옛날에 시족 공동체가 가졌던 그런 우애를 다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런 중간 단계의 사회주의 시기를 부정하고 바로 공산주의를 이행하자. 근데 사실은 이행하자가 아니라 돌아가자. 옛날 시적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제 반동적이고 독보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 청창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이 작품은 이제 무정부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라고 하는 이 작품은 1906년에 스탈린이 쓴 거예요. 28살 때 작품이죠. 28살 때 작품치고는 상당히 원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무정부주의자들이 그 그루지아에서 좀 발호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06년이면 1905년 혁명이 일어난 직후니까 이제 각종 혁명적인 그런 기운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어, 스탈린이 이제 그루지아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논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이 내용은 구성되어 있는데 변증법, 유물론, 그다음에 PT 독재,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는 거는 그렇고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추려봤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무정부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을 알기에는 좀 부족해서 최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이분이 2015년에 쓴 글이 있어요. 곳곳에 득식을 거리는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충해서 오늘 합니다. 첫째, 스탈린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계량주의, 무정부주의, 막스주의라는 세 가지 주요 조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편은 스탈린이 하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한번 나눠보자. 내 나름대로 지식을 좀 동원해서 한번 써왔습니다. 계량주의는 이제 대표적인 당이 독일 사민당이죠.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대표고요. 그다음에 무정부주의는 이제 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이 있죠. 그리고 내가 가로치고 노자 했던 거는 이제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있었고 그 서양에서도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풀동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원화되죠. 그리고 바쿠닌은 이제 주로 실천가였고, 바쿠닌은 그러니까 크로포키는 러시아 사람이죠. 러시아 귀족 출신이고, 바쿠닌이 행동가였다면 크로포트키는 이론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책에서는 크로포트키를 많이 다룹니다. 막스주의는 물론 뭐 레닌 볼셰비키는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다 긍정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세 집단이 다 긍정을 하는데 세계관의 토대는 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배낭주의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집단주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불철저하지. 그래서 기울이 부족하죠. 기울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르주아지 개인주의와 막스 레닌주의의 집단주의 중간에서 어슬렁어슬렁하는 이런 집단이죠. 그다음에 이제 무정부주의는 개인주의예요. 무정부주의는 개인주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줄을 봅시다. 레닌의 태제인데요. 무정부주의는 뒤집어진 부르주아 개인주의다. 있어요. 무정부주의 전체 세계관의 토대로서의 개인주의, 토지 소수유와 소경영의 옹호, 다수결은 없고 국가 권력의 통일하고 조직하는 힘의 부정이다 했어요. 근데 이제 뒤집어진 부르주아 뒤집어진 개인, 뒤집어진 게 뭘까? 항상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르주아 개인주의는 어때요? 자유 경쟁, 예? 자유 경쟁 중요하게 하고 적자 생존하죠. 적자 생존, 약육강식 그냥 개인주의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죠. 선전선동하잖아요, 그죠? 자기 세계관의 토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무정부주의는 그런 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인주의는 부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권력을 갖다가 즉각 폐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야수 같은 이 세계에 어때요?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가 벌어지는 거지. 그죠? 무정부 상태의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처절한 생존 경쟁이죠, 뭐. 그러니까 부르주아 국가라도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졌잖아요, 그죠? 네, 부르주아 국가 권력이 있어가지고 통일하고 조직하는 힘이 있잖아요. 적대적인 이런 계급 간의 관계이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통일하고 조직하죠, 그죠?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죠. 근데 이게 나사가 풀려버리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개인주의가 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개인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를 초래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혹은 수줍게 개인주의를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부르주아지는 노골적으로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막스주의는 이제 집단주의죠. 계급과 사회를 우선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다 사회주의를 인정하잖아. 사회주의를 인정하면 사회라는 것이 하나의 유기체인데 이 유기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유기체를 이해를 우선시하고 그 속에 개인을 봐야죠. 그죠? 공산주의 전까지는. 공산주의가 되면은 이제 개인과 사회가 전체가 조화로울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안 되죠. 그 전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인정한다면서 이런 개인주의를 갖다가 실천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주장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위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 이건 뭐 너무 생략. 국가관을 보면은요, 이 국가관이 핵심이죠. 국가관은 이제 개량주의 같은 경우는 계급의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를 부정하죠. 그래가지고 국가 숭배주의 경향이 좀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무정부주의도 무정부주의는 폭력 기구임을 인정해요. 막스주의도 폭력 기구를 인정하는데 계급의 폭력 기구죠. 그리고 무정부주의는 그래서 모든 사회학의 근원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막스주의는 이제
사회악, 즉 계급 분열의 결과로서 국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볼 때는 이제 계량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를 개조하게 되는 거고, 무정부주의는 즉각적 폐지하라는 거죠. 국가의 즉각적 폐지는 하고,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이제 막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건설하고, 그러면서 지난한 사회주의적인 그 과정 속에서 국가가 계급이 소멸하면은 국가도 같이 사멸한다, 이런 관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폭력혁명은 이제 계량주의는 부정하고 무정부주의와 막스주의는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음, 계량주의는 사실은 경제적인 그런 상은 막스주의가 동일하죠. 거의 동일하죠. 하지만 이들은 실천 속에서는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사회주의를. 그리고 무정부주의는 이제 소규모 지역 단위 경제 공동체, 꼬민이라고 그러죠. 혹은 소규모 공산주의 이런 걸 원하죠. 그다음에 막스주의는 이제 전국적인 사회주의, 중앙 집중적인 계획 경제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어때요? 전 세계의 인민들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공동의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이제 최후의 목표로서 두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국가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계량주의, 무정부주의, 막스주의 이렇게 쭉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어봤었던 이런 명제죠. 국가의 본질과 국가의 사명에 대한 앵겔스의 관점인데, 이게 이제 음, 쉽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무정부주의를 하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난했지만 평등하게 살았어요, 그죠? 평등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았죠.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지도자가 별다른 폭력 없이도 잘 설득하면은 사회가 운영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국가가 필요 없고 정치도 필요 없는 이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 계급사회가 출현했잖아요.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출현하니까 이 계급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화해가. 척추하니까. 피착진 관계이기 때문에 화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해, 화해할 수 없으니까 맨날 싸워. 맨날 싸우면 사회가 운영이 안 되죠. 무엇보다도 지배계급이 착취할 수가 없어. 착취해서 돌아왔으니까 폭력으로 이제 폭력 기구가 필요하게 됐던 거지. 그래서 국가가 출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제 계급의 국가인 거지. 노예제는 노예주의 국가, 봉건제는 이제 봉건 지주들의 국가고, 자본주의에는 자본가 계급의 국가죠. 그래서 국가는 이제 계급의 출현으로부터 출현했기 때문에 계급이 계급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국가는 없어질 수가 없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형성돼 가지고 예, 노동자 계급 국가가 되면은 노동자 계급의 국가가 지난한 투쟁 속에서 네, 무계급 사회로 나아가죠.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옛날에 국가 없이도 잘 지내던 원시 공산주의 사회와 같이 그렇게 서로 말로만 해도 잘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폭력이 필요 없는 이런 시대의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근데 이제 이런 사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생산력이 막 고도로 발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산력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생산력이 담당자 인간의 또한 전면적인 발전 이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래서 어, 여담으로 예전에 공자님을 말씀을 공자가 60대가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그죠? 내가 해야 될 일. 이 사회 공동체가 번영하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곧 이 사회를 위한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저수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공저수준이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회가 잘 굴러가는 거죠. 그죠? 어, 이런 사회가 되면은 그런 국가의 폭력, 뭐 법도 필요 없고, 감옥, 군대, 경찰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먼 미래의 이 사회이고, 아직은 멀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 국가가 아니죠. 쉽게 얘기한 간단하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포트킨이 1842년에 태어나서 1921년, 그러니까 한창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내전 중에 내전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죠. 그때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기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을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세화 씨가 이제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선전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이제 크로포트킨이 쓴 책이 있어요.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내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어, 크로포트킨에게 국가는 모든 악의 근원, 혁명은 민중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국가나 정부를 철폐, 그다음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막스 진영이 주장하는 혁명적 독재는 또한 낡은 권력 장치뿐이다. 그래서 모든 폭력을 폐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혁명적 독재도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가 없는 자유 공민을 당장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중앙 집권화된 당 독재라고 그 표현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 러시아 내전 때 이 소비에트 국가를 말하기를 중앙 집권화된 소비에트 국가의 독재가 아니라 당 독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항상 이게 반공주의자들이 써먹는 선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와 귀를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프롤레 독재도 독재 국가도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죠. 바로 공산주의로 가자 나타나고 있죠. 4페이지 보면은 이제 러시아는 크로포트킨이 한 얘기예요. 러시아 즉 소련은 국가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스탈린의 글이에요. 이게 여기 강조한 부분 국가 자본주의와 집단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로포트킨이 막스 이때는 이제 막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거는 국가 자본주의와 집단주의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리고 왜 국가 자본주의냐라고 하면서 그 안에 고용 노동을 그대로 보존한다. 대의제 정부가 주인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즉 국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 이론은 알겠죠? 5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본 거예요. 한국에서 여기 이제 최만수 소장님의 이제 글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만수 소장님은 이제 그 은폐된 무정부주의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한국의 이론 진영 일부를 나는 실천적 무정부주의자라는 표현이 적당하겠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 선생님이 그래요. 5.1이 은폐된 무정부주의로서의 소련 국가자본주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소련 국가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부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한 부분 조정안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들
그다음에 오수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공산주의자들, 그다음에 윤소영 교사 그 추종자들, 고 김수현 교수님, 대부분 이들이 그 은폐된 무정부주의, 내가 보기에는 이제 실천적 무정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조정을 위시한 자율주의자들은 이들은 이제 솔직한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소련 국가자본주의론이 실천적 무정부주의자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였죠, 그죠?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인 거죠. 사회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정부주의자는 어때요? 국가의 무조건적인 즉각적 폐지를 주장하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으로 건설된 PT 독재 국가도 당연히 부정한. 왜? 그것은 독재 국가이든 민주국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국가는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폐지를 위해서, 국가 폐지를 위해서 프롤레타 독재 국가를 폐지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달려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 소련 국가 자본주의자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 그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해요. 그들도 이제 명색이냐 사회주의를 주장하니까. 그러나 소련 국가는 부정한다. 왜 부정하겠어요? 그것은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저 소련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국가 자본주의였다고 하면서 저돌적으로 돌겨가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돌진하고 왼쪽에서는 어때요? 한국 사회의 소련 국가 자본주의 론자들이 돌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거지, 실천적으로는. 하나는 솔직하게 네가 싫다라는 거고, 한 사람은 너는 나쁜 놈이기 싫다라고 하면서 돌진하는 거지, 착한 사람한테. 그래서 실천적으로 무정부주의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소련이 사회주의였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대고 있어요. 완전 취업이다. 완전 취업했다. 이것은 좌익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소련 국가 자본주의론자들도 다 인정해요. 근데 이제 이건 최 선생님이 근거지. 과잉 인구, 즉 실업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존립 근거다. 막스의 자본론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시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지. 무슨 의미일까? 막스가 그랬다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완전 취업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노동자가 생산수단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거야. 내가 취업하는 게 고용되는 게 아니라 내 생산수단으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소련에서의 노동자들은 무산자가 아니랐다. 무산자가 아니라는 의미,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소유했기 때문에 다 취업이 될 수밖에 없이 취업을 오히려 안 하고 노는 게 그게 죄악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자꾸 중국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하는데 중국 지금 실업률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동자들이 자기 생산수 아니면 왜 거기에 취직을 못하겠어? 취직하는 건 하나의 의무인데, 그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건데 공항이 없어. 공항이 없었다는 거 다 인정해. 그런데 공항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아주 본질적인 거죠. 즉 자본주의 본질적인 무정부적 생산이 공항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없다라는 것은 무정부적 생산이 아니고 계획 경제라는 거죠. 즉 자본가의 사적 소유와 사적 생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본가의 사적 소유와 사적 생산이 무정부적 생산이고 그것이 공항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공항 생산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없었다는 것은 자본가의 사적 소유와 사적 생산이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소련 붕괴 후에 세계사적인 대격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지. 만약에
소련이 국가 자본주의였다면은 그럼 지금의 러시아 국가 독점 자본주의하고 그럼 기타 자본주의 공화국들을 분해됐죠. 근데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뭐 큰 변화야. 한 국가가 좀 분해됐다는 거 외에는 별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사적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지. 그다음에 무정부주의자들의 경제관, 뒤까지 정치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펴보면은 소규모 꼬뮌이죠. 그 소규모 꼬뮌이 성립 가능하다는 근거로 이제 상호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규모 꼬뮌을 이제 하승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크로포트킨의 삶과 사상 이렇게 하는데 어, 이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동 창고에서 꺼내오는 질서 이런 것을 구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질서를 먼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에서 실현을 하자 이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말하면 산업의 분권화 그리고 지역의 분권화 지역 내에서 이제 소규모 생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노자가 얘기했던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판은 첫째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가 뭐먼 미래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고타고님 표현 잘 나와 있죠. 개인들이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이 성장하는 것, 부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것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가능하고 창고에서 필요한 거 꺼내갈 수 있는 거지. 창고가 지금 창고를 다 개방한다면 창고가 텅텅 비어서 쥐들이나 들어가나 하겠죠, 그죠? 쥐들도 들어가나 하지 않겠다. 뭐 먹을 게 있어야 쥐가 들어가나 하죠.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에 무정부주의자의 상호부조라는 것이 꾸민이 가능한 근거인데요. 이게 이제 안강복 박사랑 지식인들이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최만수 그 소장님 그래서 따온 거예요. 네. 상호 부조는 진화에서 생존 경제보다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호 부조는 진화에서 생존 경제보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육강식 이런 계급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억압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서로 상호 부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아니라 바윤의 진화를 부정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면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변칙법적 유물론자들은 항상 양면을 동시에 보죠. 그러니까 만물은 서로 도우면 살아가. 당연히 도우면 살아가죠. 보세요. 우리가 이 숨 쉬면은 산소가 나가잖아요, 그죠? 산소가 나가면은 이산화탄소가 나가지.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은 풀과 나무들이 어때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어 주잖아요. 그죠? 우리와 인간과 혹은 동물과 풀과 나무는 상부상조하는 거지. 그런데 금연만을 보면 안 되지. 금연만을 보면 안 되고 이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살이 해보면은 여름에 하루하루가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 풀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작물도 못 자라고 뭐 마당에 풀이 무성하고 벌레가 들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과의 전쟁이야. 그죠? 그리고 나무도 안 좋죠. 나무도 있으면은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작물도 안 자라고 그리고 그 집에 햇빛이 들어와야지 햇빛을 가둬버리면은 우울증 온다고. 그래서 잘라버리잖아요. 나무 주변에, 집 주위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적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도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도 노동과 자본이 적대하고 투쟁을 한편으로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자본주의가 진보적일 때는 어때요?
생산력을 자본주의가 발전시키면서 노동자의 삶과 자본가의 삶도 다 풍요로워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비해서 생산력이 발전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호 부조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산력 발전을 통해서 미래 사회, 공산주의 사회의 물적 토대를 닦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적어도 진보적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노동자와 자본가가 상호 부조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양면이 있고. 그런데 왜 막수주의자들은 계급 투쟁, 상호 대립과 투쟁, 적대를 왜 강조하냐면은 왜 강조하냐 생각해 보니까 어, 지금이 계급 사회의 마지막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과제가 있는 거고 주요한 측면이 구체적인 측면이 있는 거야. 근데 원식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조하는 게 협조하고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자연과 싸우는 거죠. 자연과 대립했죠 그때는. 자연과 언제 뭐 표범한테 물려 죽을지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는 상호 협조가 주요한 측면이었죠. 그리고 자연과 싸우는 이런 과정이 역사의 진보를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 계급사회가 되면은 계급의 적대가 이제는 극복해야만 인류가 진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급사회가 되면은 이때의 역사 발전의 주요한 주요 모순이라고 되겠죠. 주요한 과제는 바로 계급과의 투쟁, 계급과의 적대가 굉장히 인류의 진보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주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주요하게 집중해야 될 문제가 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투쟁을 중시하고 그런 대립과 투쟁, 적대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스주의자들은.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제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못 보는 거죠. 막스주의자들이 한 편만을 본다는 한 편만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8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잠시만. 그래서 아무튼 이들은 이제 인간과 동식물 이런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것은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을 주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한때 이게 많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비판을 한 유일한 근거가 이제 어, 유일한 그런 이제 인용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 8페이지 보면은 막스의 그 국제 노동자 협회 창립 식사에 나오는 그 협동조합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막스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아무튼 중요하다. 막스가 일단 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첫째 왜 그러냐? 그 이제 생산은 일선 계급을 고용하는 노동자 계급이죠. 고용하는 고용주 계급이 존재하지 않아도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고용된 노동은 연합된 노동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과도도에게 저급한 형태다라는 것을 또한 실천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의 위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의 이제 위대한 실천이다.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조그만한 기업 이런 것에 이제 제한된다면은 이 독점의 성장인데 자본의 성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본의 성장을 억제할 수 없으며 대중을 해방시킬 수 없고 심지어 그들의 궁핍이라는 부담을 눈에 띄게 경감할 수조차 없다. 거죠. 이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히 뭐 대기업 혹은 뭐 중소기업과의 경쟁에도 그게 살아남겠어요? 살아남기 위하면 엄청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겠죠. 그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그죠. 그래서 저는 고통스럽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실천적으로 우리도 증명했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 것. 그래서 어때요? 협동조합을 소규모 공장 몇 개에서 실험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 규모에서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인 거죠. 그래서 막스가 그래서 이제 이 비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정부주의의 정치와 경제
그다음에 간략하게 이데올로기적인 근거 이런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 문제야. 스탈린 책에 56, 57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아까 그 우리가 파리 커뮤니 할 때 잠깐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스탈린이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은 자본과 수탈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다. 그래서 이제 정치혁명, 경제혁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 빠졌어. 이데올로기 혁명이 빠졌어. 이데올로기 혁명은 내가 붙였어요. 그래서 정치혁명은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수립하는 거야. 이것은 혁명의 수단이다라고 얘기해. 분명히 얘기해요. 스탈린이. 그래서 줄을 보면요. 봐요. 그래서 칠레의 아엔데 사회주의 정권이 예외적으로 선거로 집권을 했어요. 그죠? 이때는 단지 혁명의 수단만 획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때 군사력을 확보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본격적인 혁명을 해야 돼요. 자본과 수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이때 역습을 하죠. 군사 쿠데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경제혁명, 자본과 수탈, 혁명의 목적이다 이렇게 옷을 박더라고요. 스타일이 아주 이건 탁월한 감각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붙인 거 이데올로기 혁명, 문화혁명이죠. 그러니까 의식과 관습 존재하는 계급사의 잔재와의 투쟁이죠. 대표적인 노예근성, 사적 소유의식.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혁명의 결과예요. 혁명의 결과. 뭐 그렇다고 해서 이데올로기 혁명, 이데올로기 투쟁 이런 걸 뭐 지금은 뭐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이게 결정적으로 의식의 변화, 노예근성이라든지 사적 소유 의식이 전환하려면 물적으로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오가 문화혁명을 해서 의식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토대가 역시 안 바뀌, 토대가 미약하니까 역시 안 되죠. 그죠? 한계가 있죠. 그죠? 저거 무너지는 거 보면은 근본적인 1차적인 문제는 물질이고 존재 조건이고 그 다음이 의식이 2차적인 게 의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와 경제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의식 혁명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스탈린 글을 내가 인용한 건데 동맹 파업, 보이콧, 의회투쟁, 군중대회, 시위 등 이런 것은 노동계급을 훈련하며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내가 왜 이걸 강조했냐면 지금 우리 한국은 아니지. 니네 한국의 그 동맹 파업, 보이콧, 의회투쟁, 군중대회, 시위 이런 것을 자꾸 그 목적으로 이것만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국의 노동운동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수단인 거야. 노동계급을 계급의식 각성시키고 투쟁을 훈련하고 조직하고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 되죠.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적 독재, 노동계급의 주권 쟁취, 즉 플레 독재 국가죠. 바로 여기서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된다. 그리고 스탈린이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군사력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탈린 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투박하고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독재는 뭐냐면 군사, 경찰, 폭력이죠. 이것은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지를 수탈하며 모든 부르주아들에게 토지, 산림, 공장 이런 것을 몰수하게 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칠레를 내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부르주아지의 수탈, 바로 이것을 사회주의 혁명은 목표로 해야 된다.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렇게 보면은 공업에서의 그 부르주아지 수탈은 17년 혁명부터 20년대 내내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에 농업에서 부르주아지 수탈이 이루어진 거는 집산화 시기는 29년부터 1936년까지. 이때 농촌 부르주아지들인 이제 분홍이죠. 폴락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과 처절한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은 1917년에 시작해서 1936년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혁명은 이제 보다 장구한 이 시대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전쟁 때문에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결국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와 의식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는 굉장히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 고민한 거에 비해서는 좀 성과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굉장히 유물론의 첫 번째 명제죠, 그죠?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그, 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 의식을 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제 기계적 인물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일산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거기 그 노신네들이 그 억대 부자라고 억대 부자. 그때 억대 부자면 지금 수십억 부자인 거지. 왜냐면 이제 땅값이 이제 폭등했으니까요. 일산 신도시 생기면서. 그래서 그 노인네들이 그 지금은 수십억 거의 뭐 100억 막 그게 가지고 있으면서 짜장면 그때 한 1,000원 됐지. 짜장면 이상을 안 먹어 외식을 하면.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버스도 안 타. 걸어 다녀.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억대 거지 억대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상부구조 의식과 간섭 이것이 이제 상대적 자율성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경제적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의식은 상당히 남아있는 거죠. 오래 가는 거지. 거의 죽을 때까지도 가겠죠. 그런데 이 자식들은 이제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외제차 끌고 다니다가 막 사고 내고 막 완전히 환락의 도시가 됐죠. 거기가 그죠? 노인네들이 이렇게 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2세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상부구조가 이렇게 상대적인 자율성이 있는 거다. 여담입니다. 그래서 아주 스탈린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생산 양식과 이제 스탈린 소유 형식, 생산 형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사적 소유 의식, 공동 소유 의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의식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즉 생산력이 생산 형식 혹은 생산 양식을 결정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유의 형식도 결정하죠. 그리고 그 소유 형식에 맞춰서 소유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소유했을 때는 집단적 소유 의식이 생기고 사적으로 생산했을 때는 사적 소유 의식 혹은 사적으로 생산해서 사적으로 소유했을 경우에 사적 소유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매머드라고 있어요. 매머드가 큰 코끼리잖아요. 이것을 인간이 다 잡아먹었죠. 멸종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간이 잡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뭐 100여 명이 달려들어야 한 마리 잡겠죠. 즉 이게 뭐냐면 공동 생산했죠. 매머드를 잡았어. 그러면 공동 생산했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당연히 공동 소유가 되죠. 그죠? 어? 공동 생산을 했기 때문에 공동 소유가 당연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메모들을 내가 혼자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야. 왜? 그 공동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그죠? 그거 하나의 잡는 것도 하나의 생산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생산력, 근데 이 자체가 어떻게 그 메모들을 잡는 게 돌도끼 가지고 돌창으로 잡는 게 그 생산력 수준을 반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생산 양식이, 공동 생산 양식이 공동 소유를 낳고, 그 공동 소유된 그 것을 보면은 공동 소유를 한다는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우연히 가다가 꿩을 탁 잡았어. 그러면 이것은 사적 생산을 한 거죠. 내 사적으로. 그러면 마음씨 착한 사람 같으면 나눠 먹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내가 사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내가 사적으로 소유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원식 공산 사회에서 생산이 낮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생산을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공동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생산했기 때문에 그 생산물이 당연히 공동 소유밖에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적 소유라는 개념이 별로 발달할 수가 없었던 거야. 공동 소유 의식만 있었던 거지.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개별 생산이 계급 사회로부터 출현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농, 자영농의 생산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산은 어때요? 내가 생산하죠. 혹은 우리 가족이 생산하죠. 우리가 그 사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사회와 비교해 보면은 사적 생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적 소유가 되죠, 그죠? 당연히 우리 집 창고로 들어가지 뭐 내가 내 땅에 농사 지어가지고 뭐 마을 창고에 넣겠어요? 당장 내 창고에 넣으니까 아, 이것이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사적 소유 의식이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이 내 곳간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사적 욕망이 인간을 사로잡죠. 이제 의식이 어때요? 이제는 다시 물질을 다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적 소유욕이 막 온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 생각하면은 이 사적 소유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이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런 거죠. 공동 소유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적 소유욕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는 거죠. 사적 생산으로서 나왔다는 거죠. 사적을 생산했기 때문에 사적 소유욕이 생기고 그 소유욕이 발달하죠. 왜 발달해? 사적 생산의 양이 물질의 양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그 양과 종류가 늘어나니까 사적 소유욕도 늘어나는.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관념론에 빠지기 쉬운 거죠. 마치 인간의 사적 욕망, 사적 소유욕이 역사를 규정한 것 같은 이런 참 관념론적 입장에 빠져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스탈린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왜 자본주의는 그럼 어떠한가? 자본주의는 중세하고 달라요. 왜? 자본주의는 생산을 이렇게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의 공동 생산인 거야. 어? 그렇죠? 공동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장에 현대자동차 보면은 수만 명이 공동으로 노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동 생산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노동이 다 결합돼 있죠. 어떻게 결합돼 있냐면 부품 공장과 결합돼 있어요. 부품 공장. 그래서 부품 공장들과 또 공동 사업을 하는 거야. 공동 노동을 하는 거야. 한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뿐이지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노동이에요. 근데 그것만 연관된 게 아니에요. 저쪽 포항제철 노동자나 그 여수의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공장 노동자들 이들과의 협동적인 즉 공동의 생산이에요. 즉 공산주의적 생산이 중요합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더 넓혀보면 저기 호주의 철광석과 저 아라비아 노동자들의 석유까지 다 포함된 거죠. 세계적인 노동자들의 공산주의적 생산이에요.
그러면 그럼 공산주의적 생산인데 왜 공산주의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왜 사적으로 소유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디로부터 출현했나 하면은 봉건지 사회로부터 봉건지 사회의 생산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적 생산이죠. 그리고 사적 소유가 특징이잖아요. 사적 생산의 특징. 그러니까 이 소유는 그러니까 생산의 성격, 그러니까 그때는 생산의 성격과 소유의 성격이 일치한 거야. 딱 맞은 거야. 내가 생산하기 내가 갖는데. 그런데 이 봉건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출현하면서 생산은 공산주의적으로 변해버렸어. 그런데 이 소유는 이 소유의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사적 소유가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사회예요. 생산은 공산주의적으로 하면서 소유는 사적, 부르주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20대 초반부터 운동했는데 그때부터 맨날 이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습, 사적 생산과 사적 소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스탈린이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인물 아주 설득력 있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생산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물 혹은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의식이 싹튼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도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선전선동을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동 소유, 그러니까 공동 생산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런 사회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스탈린 동지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